개천절 연휴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김명준입니다. 지금 서울은 우중충한 날씨입니다만 남부지방은 화창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조차도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정치권에 지금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 오늘 네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였죠. 바로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인천 지역과 그리고 2차 슈퍼위크가 있었던 상황인데 어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인천 지역 경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53.88%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35.45%, 꽤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국민선거인단 이 투표 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58.17%,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1차 슈퍼위크 때보다 지금 이 득표율이 훨씬 더 올라간 상황인데 누적 득표율만 보더라도 이낙연 대표하고 지금 20% 차이 이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54.90%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34.33%, 격차가 꽤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세론이 상당히 탄력을 받았음과 동시에 굳혀져 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대세론의 쏠림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2017년 이 민주당 대선 경선 때를 살펴보면 당시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57% 득표율이 최종 득표율이었어요. 경선이 다 마무리가 되면 이런 상황의 속도라면, 이런 상황의 득표율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가 이 얻었던 득표율 57%를 넘을 거라는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낙연 후보가 서운하실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런 전망도 나오고.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인천 승리 또 2차 슈퍼위크 승리로 대세론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 시도하지만 저 이재명 죽지 않습니다. 때릴수록 저는 단단해집니다. 이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득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50억 게임을 아십니까? 어떤 젊은이는 첫 출근한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데 어떤 젊은이는 50억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런 불공정, 불평등한 현실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잔인합니다. 우리에게는 판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결선 투표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 어제 인천 경선에서도 이 후보 간의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 설전을 벌였는데 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이 큰 격차의 승리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경선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이슈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과반 득표에 성공을 했고 이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의 그 지역이죠. 고향인 TK 지역보다도 더 많은 득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이 뭐 그렇다면. 경북 안동이던가요? 예, 안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장동 이슈라는 것이 지금 뭐 수사나 여러 과정들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어느 정도 깊숙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지금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파헤치고는 있지만 이 대선 전국에서 지금까지는 큰 변수로는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지지층들에게 더 결집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뭐 보이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은 어제까지가 9차례 이제 경선이었어요. 인천까지가. 네. 그런데 굳이 따져 본다면 광주 전남 경선에서만 이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내줬었어요. 이재명 네. 지사가. 네. 나머지 8개 지역은 일단 뭐 압승이라는 표현을 언론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뭐 거의 구분응선은 넘었다. 네. 근데 뭐 구분응선에서 또 산 정상까지 가는데 또 무슨 해저드나 또 절벽이 있을 수도 있죠. 변수가 있을 수 변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유동규 그 성남 도시개발본부장이
어제 구속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대장동 이 파문이 뭐가 어떻게 커질지 물론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시간은 길진 않지만 그 면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겠다. 뭐 매직 넘버는 70만 표만 획득하면 이제 정상에 올라가고 결선 투표 없이 가지만 또 추미애 박용진 후보가 또 선전을 할 수 있어요. 막판에 스피치를 올려서 하면 또 50% 도달이 안 되면 15일 날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뭐 실오라기만큼은 남아 있다. 네. 다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는 정권 창출은 하지만 정권 창출 속에서 정권 교체 같은 걸 또 원하거든요. 네,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에서 YS로 갔고 네. 또 MB에서 박근혜로 갔고 또 김대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갔거든요. 정권 재창출을 했지만 좀 차별화된 걸 원하거든요. 그런 정서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 좀 반영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자꾸 택하고 대장동에 좀 위기가 빠지니까 아 우리가 좀 뒤에서 좀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역겨집 효과 뭐 이런 게 뭐 많이 몰렸다고 보는데 네. 뭐 일주일이 있어서 뒤집어지기는 좀 어렵지만은 실오라기 같은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고 봐야죠. 네.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일주일 말씀을 하실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경선 어제가 인천 경선이었잖아요. 이제 지역으로 치면 9번째 경선이었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인천 지역, 즉 수도권 지역의 첫 경선 지역이 인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경선 일정을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말씀드린 건 지금 그림 나옵니다만 어제가 인천과 또 2차 선거인단의 투표가 있었던 슈퍼위크. 이제 남은 일정 보니까 이른바 수도권의 나머지 두 지역 9일 날 경기 그리고 10일 날 서울 두 지역만 남아 있는데 분위기 언론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게 이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경기 지역은 뭐 본인이 경기도 지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경기 지역에서는 아마 이제 상당히 많은 차이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의 안방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이나 일들을 많이 해서 좋은 경과를 낸 것도 있고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 지역에서는 아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울 지역은 박빙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거의 한 56%, 7%, 8%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뒤집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대세론 자체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두 군데 남았는데 수도권 중에 서울하고 경기인데 경기에서 만약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에 표 차이를 내고 승리를 하게 되면 서울에서 박빙이 되더라도 지금의 이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 결국 과반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그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전망하고 언론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윤영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가능성이라는 게 참 희박한 상황이고 지금 서울 경기 지역만 남은 상태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순위를 뭐 뒤집을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순위를 뒤집어서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결선 투표는 이낙연 후보, 즉 추격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이 전력을 다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이 경기와 서울 그리고 서울과 함께 그 10일에는 권상현 평론가님 이른바 3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발령되는 3차 슈퍼위크까지 같이 있잖아요. 지금 이 표가 61만 표예요. 그래서 지금 윤영결 대표님도 이제 이낙연 후보에게도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게 이해가 가는데 61만 표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뭐 정치적인 베이스가 되는 곳, 정치적인 근거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욱더 유리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슈퍼위크 때보다 2차 슈퍼위크 때 득표율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특별히 대장동 의혹에서 이재명 지사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뭐 근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한은 지금 이게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변수가 작용하느냐 작용하지 않느냐가 관건이 되지 지금 선거인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거라는 건 흐름이잖아요. 아하. 근데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게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가 뭐 이 압승을 거뒀다면 흐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고 그다음 있었던 전북 지역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 흐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흐름은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이 대장동 의혹 속에서도 이 압승을 거두고 있어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본인은 이 경선 이후에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을 통해서 오히려 본인의 청렴도가 드러났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만 하나 짚어볼까요? 장윤민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남은 일정, 경기와 서울 일정을 두고 이른바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려면 이른바 매직 넘버 이런 표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직 그렇습니다. 넘버가 이제 몇 표 중에 몇 표가 좀 남은 상황입니까? 한 그러면? 60만 표 지금 남았다고 하는데 37만 표 정도 매직 넘버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 계속 나오듯이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하고 뭐 성남시장을 재선까지 하면서 경기도 지역에 상당히 조직세가 탄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그리고 서울권까지 합쳤을 때 과연 이낙연 후보가 말하는 대로 결선까지 경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최종 네. 이 50%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진단인 것 같고 네. 다만 이 수도권과 관련해서 뭐 부울경, 뭐 TK 이런 지역에서는 아직 그 유동규 씨가 구속되기 전에 상황이라는 점은 또 있습니다. 본인은 측근이 아니라고 이제 선긋기를 하고 있고 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청렴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출렁일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하다. 그렇게 진단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매직 넘버를 언론들이 이제 계속해서 요즘 이 빈번하게 써서 설명을 드리면 이 지금까지의 투표율대로 남은 경기와 이 서울 그리고 3차 선거인단 이른바 슈퍼위크 거기에서도 이 투표율이 이 추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득표해야 될 필요한 승리에 필요한 게 71만 표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그런데 앞서 들으셨죠. 인천까지의 경선으로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가 54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윤영을 대표님 저렇게 이제 이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경기, 서울 그리고 3차 슈퍼위크까지 남은 데서 한 14만 표 정도 넉넉하게 15만 표 정도면 이제 71만 표. 네. 71만 표에서 54만 표를 빼면은 맞나요? 제 계산이? 네. 17만 표. 17만 표 정도면은 이 본선의 직행, 결선 투표 없이 직행한다는 뭐 이런 산술적인 계산은 나옵니다. 그렇죠. 뭐 지금 140만 표 정도 남았는데 그중 뭐 절반 정도 70만 표가 이제 매직 넘버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게 표로 말하면은 이제 62만 명 중에서 16만 표를 확실히 얻으면은 뭐 되지 않겠느냐. 뭐 결선까지 안 가고 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건 이제 결선까지 가는 15일 날까지 가는 거고 이 전에 미리 끝날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서울, 경기 이쪽 지역은 이재명 지사가 특히 경기도 주민이 서울 주민보다 많잖아요. 지금 요새 경기도가 또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람 또 돈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네. 뭐 유리하지 않겠느냐. 지금 16만 표, 누적이 54만 5,537표인데 16만 표만 확보를 하면은 이제 게임은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 참고로요. 아니 왜 언론마다 남은 표 또는 뭐 계산 다르냐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앞으로 치러질 경선에서 투표율이 이 정도 된다고 가정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매직 넘버까지의 수치가 조금 뭐 16만 표다, 17만 표다 이런 조금의 차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재봉 교수님, 앞서도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제기되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지금 아주 당당하게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선이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이 내부에서의 전선도 있지만 국민의힘과에서도 뭔가 전면전 지금 태세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대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일정 부분 문제를 제기하지만 지금 실제로 전선이 형성된 건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지사하고 엮으려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나온 게 없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구속이 됐으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돈을 받았는지 그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러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없냐는 또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재명 지사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 네. 우리 후보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작동됐다고 봐요. 특히 네. 국민의힘이 저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 내부 후보 중에 이분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도리어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건 유동규 빼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 관련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대장동 의혹을 뚫고 나가겠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이재명 후보 간의 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어느 정도 치열하냐면 권상희 평론가님, 이 양측에서 이 표현하는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거칩니다, 지금. 거칠고 네. 세죠. 지금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국민의힘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사실 이재명 지사가 조선시대로 회귀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준석 당대표 봉고파직하겠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위리안치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선시대의 왕인 양 이런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곱지 않으니 오는 말도 고울 수가 없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가 이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 찢어놨더니 뭐 변학도가 보이더라.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 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1번 플레이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게 돼지 무슨 눈에 말이에요? 돼지 눈에만 보인다는 것에. 일단 이 1번 플레이어가 어떤 걸 의미하면 요즘에 가장 핫한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아, 맞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이 1번 플레이어가 이 게임의 주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하자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대장동 의혹에서 최종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다라고 지금 공격을 한 건데. 그게 빗대서 표현한다. 그렇죠. 네. 사실 저는 뭐 이런 센 화법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에게는 아직 당내 경선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61만 표의 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렇게 센 발언을 계속해서 해대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선에는 효과적일지 몰라요. 네. 지지층에게는 환호할 수 있는 사이다 발언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돼서 본선에 가게 된다면 본선에는 이런 발언 자체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아하.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측의 이 상당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검경이 이거를 제대로 수사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정한 특검을 빨리 선임을 해서 수사팀 구성도 맡기고 제대로 수사될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만 그래서 특검 가자고 민주당에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재명님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 위기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특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런 일에서 안 해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야, 이재명이가 설마 안 해먹었을 리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돼지니까. 네, 저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제 관심사는 지금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님. 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정치권이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성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찰 같은 경우에는 FIU로부터 금융 자료 좀 수상한 내역을 제공받고도 왜 4개월, 5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지 못했느냐. 검찰 같은 경우도 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수사를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발의돼서 실제로 업무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 20일이 걸리고 물론 특검은 법정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어떤 종결 시점이 70일에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한 100일 정도 안에는 수사의 윤곽이 드러나게 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대로 사실상 그 수사에 있어서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이 특검의 본질,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주력한 대선 주자를 사실상 공격하기 위한 그리고 공세를 하기 위한 그런 겨냥한 특검을 민주당이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이게 국회에서 의결될 사안인데 이걸 논의하는 시점부터 아마 특검이라는 이슈에 모든 국감이든 대선 국면이 다 소용돌이처럼 휘말려 들어갈 겁니다. 아하. 이런 걸 그냥 용납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관철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인지 좀 되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특검의 주장 목소리가 또 그렇다고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그런 영화 대사가 회자가 되고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말인데 어느 영화에 나온지 아시죠? 영화 관상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바로 엊그제 있었던 MBN이 주관했던 국민의힘 5차 이 경선 토론회에서요. 화면에 윤영걸 대표님,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왼손바닥에 뭐 어떤 글자가 잡혔단 말이에요. 네. 저도 뭐 깜짝 놀랐어요. 예, TV 중계하는데 왕자가 손에 써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뭐 유머 아닌가,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네. 보니까 본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뭐 누가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고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5차가 아니라 3차, 4차에도 계속 쓰고 나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TV 토론회가 진짜 국민들의 예비 경선 굉장히 준엄한 자리인데 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무신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지금 윤 대표님 네. 말씀처럼 MBN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5차 토론회 말고도 지금 3차, 4차 때도 지금 이 적혀 있네요, 손바닥에. 그렇죠. 네. 뭐 국민을 뭐 왕으로 모시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해명을 하는데 그래요? 네.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왕이 되겠다는 저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네. 대통령제의 가장 문제가 뭐겠어요? 왕을 뽑은 거잖아요. 왕을 뽑아서 5년간 그 숨소리도 못 내고 왕 눈치 보다가 끝나면 또 계속 또 탄핵이니 뭐 네. 구속이니 해서 제대로 행복하지 못한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콤플렉스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왕이라고 저렇게 손바닥에 쓰고 나온 거는 좀 잘못하다. 네. 굉장히 저건 정식으로 좀 사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강골 검사 문재인 정권의 그 검찰 그 불평부당한 압력에 그 의원이 한 거한 감골 검사 이미지. 그러면은 네.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꾸려가겠다 여기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손바닥에 저렇게 쓰고 왔다 저런 거는 참 저도 뭐 기자하면서 네. 이 풍수질이 제일 믿는 업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인하고 하나는 재벌입니다. 저 종로에 가면 네. 빌딩 중간에 뻥 뚫린 데 건물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회장이 네. 여기가 용이 지나가는 자리래요. 아, 어느 건물인지 알겠어요. 네, 네네. 그리고 1층에는 네. 수족관이 큰 게 있어요. 네. 용이 물속에서 놀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하고 네. 풍수질이 말만 들으면 또 책상 위치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도 앞으로 AI 시대, 뭐 메타버스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개척해 가는데 네. 손바닥에다 왕 쓰고 나온 게 좀 참 해프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의 토론회 상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인데 왜냐면 제가 근무를 그 당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5분이라고 그 전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제가 그 왕자를 보니까 갑자기 최순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웃었고요. 무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무당층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무당층이었다고 하더군요. 토론 때 보니까 부적을 손바닥에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가 마치 무속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손바닥에 그 왕자를 새겨가지고 이 TV 토론에 나온 거는
그건 뭐 미신이다. 그렇게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신을 그렇게 믿는 후보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최진봉 교수님 흥미로운 대목이 엊그제 있었던 MBN 스튜디오에 있었던 5차 토론회에서만 저 왕자가 포착됐다면 이게 논란이 커지는 게 와 이게 새롭구나 할 텐데 3차, 4차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포착이 됐는데도 어떤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무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까 이제 화면에 보면 정확하게 손을 완전히 든 건 5차예요. 3차, 4차는 약간 들었는데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설마 뭘 그게 왕자일까? 아마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을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여져요. 뭐 글을 써올 수도 있고 본인 메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왕자라는 글자가 새겨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번에 거죠. 선명하게 나왔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MBN 토론회에서 손을 드는 장면에서 왕자가 명확하게 보여지면서 아마 네. 그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캐치해서 보도를 했고,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이 만약에 뭐 저분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저게 지지자가 써준 거라고 하지만 쓸 때마다 그러면 지우고 또 3차, 4차, 5차 본인이 지우려고 노력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3차, 4차, 5차 때마다 다 노력을 한 겁니까? 처음에는 저게 3차만 있고 5차만이 문제가 되니까 5차 때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졌다고 그래서 얘기가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도 사실 거짓말 논란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이제 의아함과 네. 또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제 저런 모습이 사실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모습으로 각인될 수 있어서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술적 미신적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네. 뭐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모르겠지만 저런 왕자라고 하는 글자를 쓰고 나와서 계속 3번의 토론회에 계속 나왔다고는 의도적으로 그걸 쓰지 않았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손바닥에 그것도 특히 이제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이 왕자라는 글자를 썼다고 하는 것은 주술적 미신적 의미를 일정 부분 담았지 않았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해명이 좀 명확하게 되는데 해명 자체도 좀 명확하지 않고 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통령은 국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네.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썼다면 네. 반성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뭐 주술 뭐 운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뭐 이 부적을 손바닥에다가 펜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글쎄 지지자의 그런 응원도 좋지만 들어갈 때는 좀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지우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하는 분들도 있는데 뻔히 아는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권상희 평론가님, 저 뒷부분은 뭐 어느 특정 후보를 거론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왜 저 왕자를 3차, 4차, 5차 뭐 같은 지지자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다 보니까 기분은 좋았을까요? 그걸 뭔가 누가 써줬을 때? 만약 지지자가 써줬다면 상당히 기분이 좋았겠죠. 토론회 가서 잘하라는 의미의 사실 이제 왕자가 뭐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되라는 지지자의 어떤 응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이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많은 대중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해명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다른 논란이 점화가 되고 여기에 또 다시 해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다른 후보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모습 사실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네. 뭐 윤석열 후보 하면 지금 이 왕자 논란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말실수 논란도 상당히 거듭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가 거듭되고 있다는 것, 뭐 정치 신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대선 후보예요. 유력 야권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단 말실수 같은 경우도 필터링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상식과 비상식으로 따졌을 때 네. 상당히 비상식적인 측면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이 제기되는 건데 뭐 이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캠프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미지 관리에는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네. 요즘 누가 저한테 뭘 보내줬는데 요즘 1인 방송에서도 대선 주자 네. 4주를 놓고 뭐 어떤다 지금 그런 1인 방송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게 홍준표 전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유치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왕자를 적었니 많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는 윤석열 캠프 측의 해명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지자가 써줬다라고 하는데 유력 정치인 그리고 뭐 인기 많은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만날 때 사진을 찍어달라거나 뭐 사인을 해달라거나 이런 경우는 비교적 많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을 내라고 해서 왕자를 적어준다라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믿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3차, 4차, 5차 세 번에 걸쳐서 왕자를 적고 나왔는데 세정제로 지워지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부분도 사실 유성패는 세정제로 금방 지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좀 거짓 해명까지 낳는 해명을 하는 것인지 또 다른 문제는 주술을 주술로 받기 위해서인지 홍준표 의원이 개명한 부분,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바꾼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당신은 주술적인 의미가 없었느냐.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바로 대받아치듯이 그렇다면 부인 김건희 씨가 개명한 과정은 또 어떤 경위로 개명한 것인지 이게 상당히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피로도만 높이는 그런 논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점입 가경이란 말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송영길 대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윤영월 대표님 예. 갑자기 임금 왕자 때문에 최순실 씨 물론 개명한 이름 최서원 씨입니다만 네. 최순실 씨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뭐 갈수록 판이 뭐 커지는 거죠. 뭐 최순실 씨 때 그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무슨 오방인가 뭐도 좀 있었고 또 뭐 청와대에서 구술했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뭐 실질 뭐 사실이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무속 그에 대한 비난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왕자를 쓴 게 혹시 주술 뭐 이런 거랑 좀 연관돼서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 특히 대권 주자자들은 우리나라 앞으로 5년의 운명을 짊어지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이게 뭐 손바닥에 왕자 펜이 써줬다고 해서 그냥 무신경하게 또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앞으로 왕이 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이미지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도 그렇고 참모들도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거는 반드시 걸러야죠.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나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지금 경선 과정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그건 뭐 아직은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상당한 심리적인 불안감 유권자들이 그건 또 상당히 일으킨 거는 또 사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네. 저도 동일한 지적을 이제 주변 분들한테 들은 게 이제 의견 차원에 들은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 이 최종 후보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아무리 지지자라 해도 후보에게 접근하기가 용이한 게 과연 그 대선 캠프의 이 측근들이 또는 이 인력들이 좀 허술하게 대응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런 상황까지 연출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걸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캠프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니겠어요? 수행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아무나 접근이 안 돼요. 후보 정도 되면 지금 유력한 후보잖아요. 누가 와서 막 손에 못 쓰고 이런 거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이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3번이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캠프 측의 해명에 따르면 3번 다 뭐 누가 지지자가 써줬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이 계속 와서 써주는 겁니까? 그러면 토론회 가기 전마다 그 지역을 가서 쓰는 겁니까?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잘. 지지자가 같은 사람이 이거 여러 사람이 그렇게 쓸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네. 누구 지지자가 써서 한 명이 써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가기 전마다 그 지지자 있는 쪽에 가서 유세하고 그리고 나서 가는 겁니까?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해명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런 글씨를 써서 손에 적고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대선 후보의 모습이냐 하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어요, 비난을. 그래서 네. 저는 캠프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 윤석열 후보 그렇지 않아도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 저런 모습 계속 보이면은 캠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은 이제 결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논란 중에 공방 중에 권상희 평론가님이
사실 이 5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서로 상대를 지목하면서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앞서 보면 뭐 개명을 했네, 개명을 뭐해서 뭐로 했네, 그러면 부인 이름도 왜 바꿨는가 대라. 이 공방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 국민의힘 이 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논란을 당 내에서 계속 확산시키는 것. 물론 당내 경선이 남아있고 이 지금 8명의 후보에게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물어뜯기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의 이미지를 이 후보들이 깎아내리는 발언,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사실 지금 왕자 논란과 더불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로 회귀한 듯한 모습, 이 토론회에서 태도 논란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버럭준표로 다시 회귀를 했어요.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생략한 발언들을 하면서 또 논란이 일으켜지기도 했는데 그거 자체가 당내 경선, 뭐 지지층에게 지금 호소를 하기 위해 한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경선 통과도 중요하겠지만 본선까지 생각한다면 이미지 관리는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선 얘기 나온 김에 장윤민 변호사님,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과정이 뭐 거의 막바지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경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 오늘이 4일이니까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 2차 컷오프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8명까지 한번 걸렀고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다시 한번 추려지는데 여기에서 정말 크게 봐야 되는 변수가 새로 당원 가입을 한 신입 당원들입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체제가 갖춰지면서 특히 2030 남성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당원 가입을 했고 그 수가 무려 한 30만 당원 가입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컷오프 같은 경우에는 당원 선거인단 비율이 30%로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 당원들은 한 번만 당비를 내도 본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에게 그 표심이 쏠릴 것이냐. 그래서 이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이나 홍준표 전 대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비정규직이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다. 왜 뭐 정규직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청년 계층을 한번 낙담시켰고 또 뭐 손발 노동, 뭐 아프리카에서 왔나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손을 사용하는 노동자 계층, 특히 청년 계층의 마음을 굉장히 좀 아프게 했던 부분들이 다 아마 표심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특히 2030 남성 지지층의 많은 표를 흡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왕자 논란, 실언 논란 등으로 잃게 되는 그런 유권자들 표를 홍준표 전 대표가 앉는 형식으로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상당히 좀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8일입니다.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2차 컷오프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8명이 엊그제 뭐 MBN 5차 토론에서도 8명의 후보가 쭉 앉아서 자신의 의견 또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제 이 8명을 4명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전 포인트가 물론 2차 컷오프에서 누가 1위를 차지하느냐 여기에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요, 언론에서도 뭐 그렇게 보고 있으면 실제 여론조사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은 거의 1, 2, 3위는 뭐 따놓은 당상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이제 정치권 안팎 언론에서는 나오는데 그렇다면 뭐겠어요? 나머지 즉 4위에 들어가는 한 자리를 놓고 나머지 5명의 각축전이 어느 정도 펼쳐질까? 그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8일 날의 결과를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해볼게요. 바로 그제였죠. 곽상도 의원이 자신의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거액 퇴직금 관련해서 결국은 의원직을 사퇴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통이 누구이고 7천억 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유동규라는 분이 하고 설계했다는 분이 이재명 후보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큰 사업 설계에서 이만한 돈을 벌 수 있도록 한 게 결국은 지금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 10시 기자회견 때 정말 많은 기자들이 이제 진치고 있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 그런데 저 장면 저도 이제 방송에서 직접 봤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얻은 의원직인데 물러나냐 뭐 그런 복잡한 감정이 있었겠지만 이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퇴회견 내용 중에 대국민 사과는 거의 없고 자신이 억울하다에 많이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뭐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죠. 왜 곽상도 의원이 이번 그 대장동 그 의혹 분양,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솔직하게 나왔으면 되는데 처음에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아들 급여 통장을 보여줬어요. 250만에서 300만 원 받은 게 무슨 특혜냐 뭐 그랬는데 나중에 5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산재다. 뭐 위로금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국민한테 꼬인 거죠. 그 50억이 본인은 뭐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하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뇌물 수사에서 뇌물은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뇌물은 그 상대방 뇌물을 돈을 받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대가가 이 대가가 증명이 안 되면 법으로는 또 무죄가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는 30대 초반에 50억을 받고 나온다는 건 누가 봐도 뇌물이죠. 근데 이제 곽상도 의원이 어제 사과까지 안 한 거는 굉장히 유감이고 물론 뭐 본인이 볼 때는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 평원에서 사자들이 코끼리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지금 코끼리를 물어뜯고 있는데 지금 코끼리는 수사 중이라 사자는 그 사자 얼굴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하이에나 몇 개가 저 뼈다귀를 들고 훔쳤거든요. 근데 그 하이에나가 지금 CCTV에 딱 걸린 거예요. 그게 50억입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나만 왜 CCTV 걸려서 억울하다 하는데 국민이 볼 때는 이것도 걸린 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사과를 하고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해서 좀 헌신하고 내가 처신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죠. 특히 지금 현 정권 문재인 정권 가족에 대해서도 가장 날선 비판을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는 그 상실감, 이중성에 대한 그 허무함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떠나는 기자회견도 좀 솔직하지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국민분들은 여러 가지 뭐 궁금증이랄까 또는 뭐 갸우뚱하는 대목 여러 가지 많아요. 그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관련해서 물론 이제 50억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은 뭐 28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천문학적인 얘기잖아요. 서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본인의 어떤 이 6년간 근무하면서 정말 이 성심성의를 다했다. 몸을 다쳐가면서 일했다. 뭐 본인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금증이요. 일각에서. 자신이 그 회사에 아들 들어가는 걸 추천했다면서 어떻게 퇴직금 받고 나오는 걸 그 거액, 물론 거액을 받을 거라 예상을 못할 수 있지만 퇴직금 얼마 주든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아들이 뭐 아버지가 안 물어봐도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고 그건 뭐 모르죠 우리가 모르지만 50억을 받았다는 걸 몰랐다 그건 저는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일을 했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하면 뭐 그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걸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아까 윤영걸 대표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퇴하면서 했던 말 자체가 국민을 더 화나게 하는 문제예요. 뭘까요? 아니, 왜냐하면 사과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퇴 기자회견 보면요 억울하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뉘앙스밖에 안 느껴져요. 정말 반성하고 이게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계속. 또 하나는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본인은 떳떳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오해를 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다. 이게 과연 전체 국민들의 생각과 어떤 그 마음을 제대로 읽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선 전국에서 대선 후보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막 나가라고 하죠. 당내에서 불만이 많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억울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의 그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해요, 지금. 또 아들 관련된 50억 받은 문제도요.
처음에 아들 되시는 분이 글 올린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석증이 있고 어지러움증이 있다. 네. 그게 산재로 인정이 돼서 44억 정도 받았다는 건데 네. 아니 어지러움증과 이석증 가지고 산재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일반 노동자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산재를 받아가지고 44억을 받았다? 그걸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요.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산재를 당해도요. 1, 2억 정도 받아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그것도 드리는 많이 거예요. 받아야 그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산재잘 인정도 안 해주고요. 그럼 44억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최재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라면 정말 진정한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하면서도 사실은 국민들은 곽상도 의원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더 실망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알았다는 이 증세는 이명증, 이석증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어지럼이 심할 때는 구토 증세도 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또 갸우뚱하는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사 전후, 올해 3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전후에요. 조기축구, 골프 이런 운동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권상희 평론가님 살아야 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따지다는 건 아니고 곽상도 의원 아들의 이 퇴직금 수수 대목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도 사실은 이건 비판을 많이 받는 대목 같아요. 그렇죠. 사실 위리안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이재명 지사의 날선 비판이 나왔던 데는 이 지도부에 대한 대처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거 추석 연휴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추석 연휴 전에 알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도부로서도 저는 어쩔 수 없었다는 측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이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곽상도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 그 정도밖에는 파악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걸 파악했다고 곽상도 의원 본인이 있는데 지도부에서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받았다더라. 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에서 곽상도 의원에게 좀 미뤘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곽상도 의원이 그러면 미리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네. 해명 차원에서 아들이 SNS에 글을 올리고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이 본인은 알지 못했다. 네. 이렇게 사실 국민들이 가장 화나는 발언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의 발언 가운데 알지 못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거든요. 네. 이 50억과 관련해서 사실 본인 김만배 씨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이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아하. 김만배 씨 밑에서 아들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몰랐다는 거 사실 말이 안 되고 이것도 이 50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기준은 상식과 비상식이냐 이게 먼저라는 것.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그리고 일단은 당 지도부에서 먼저 밝히지 못했던 게 이게 당에 얼마나 크나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초래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염려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곽상도 의원의 대처가 굉장히 늦었다는 네. 거고요. 분명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도 검경이 다른 갈래로 지금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경찰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는데 이 경기지방경찰청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했고요.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일 날 곽상도 의원 아들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이 영장 제시한 그 혐의에 보니까 오히려 곽상도 의원을, 즉 아들의 아버지격인 곽상도 의원 본인에 대해서 피의자로 적시했어요. 아들은 오히려 참고인용.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 50억이 건너가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노동의 정당한 대가일 것인가, 이 아들이 근로한 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지급 가능한 금액인가, 그렇게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상 곽상도 의원이라는 유력 정치인에게 뭔가 뇌물성으로 돈이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근무하게 한 것이 아닌가.
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딸이 근무한 것도 사실상 돈을 지급하기 위한 외형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는 게 지금 검찰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거기에 정확하게 피의자로는 곽상도 의원을 적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3자 뇌물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돈을 건네주고 그 대가성을 바라는 인물이 지목하는 제3자, 여기서의 제3자는 그 아들이 되겠죠. 그 아들에게 돈이 건너갔을 때 그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의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휴대전화 그리고 뭐 차량의 블랙박스 등등을 지금 압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돈의 최종 귀착지 또 곽상도 의원에게 최종적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과연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평가받을 것인가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로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윤영걸 대표님, 예. 저희가 물론 단언할 수도 없고 단언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무슨 기분에 따라서 영장에다가 곽상도 의원을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액의 퇴직금이 뭔가 대가가 있다고 지금 검찰은 무게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곽상도 의원이 뇌물을 어떻게 보면은 50억을 뇌물로 본 거죠. 그래서 곽상도 의원은 피의자로 한 거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시험 봐 해서 시험 받고 다녀 해서 다녔고 뭐 그만둬 해서 그만두고 뭐 이랬으니까 오히려 뭐 경제적인 공동체나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제3자 뇌물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직접적인 거래는 곽상도 의원하고 했지만은 아들도 뭐 둘러리다 네. 뭐 이렇게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를 동시에 처벌하지는 가급적이면 않는 게 관건이니까 네. 저는 의외로 곽상도 의원이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들에 대한 특혜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해줬는가. 청와대 수석 때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과거에. 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고 그랬죠. 그 이 현 정권에서도 날선 비판을 계속 해오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빅마우스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용히 하는 대가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뭘 봐줬다든지 이게 앞으로 수사의 관건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최재문 교수님, 윤건영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50억 퇴직금을 뭐 계산해봤더니 이 대졸 신입사원들이 121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다. 뭐 중소기업으로 따지면 180년이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차떼기가 아닌 퇴직금 신용수법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건영 의원은 이런 얘기죠. 차떼기라고 하는 건 다 기억하실 텐데 2002년 대선 당시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 그 후보의 측근들이 이제 대선 자금을 대기업들로부터 약 150억 정도 받았는데 그때 받을 때 상자에 트럭을 실어서 그 상자 안에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돈을 받았다. 그래서 차떼기 정당이다. 그런 비판을 받았었죠. 그게 예전의 수법이라면 지금은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퇴직금을 주는 방식으로 또는 뭐 산재를 빌미로 해서 퇴직금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받는다. 이게 뇌물 성격이다라고 윤건영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곽상도 의원 관련해서 아까 이제 두 분도 말씀하신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국회의원 하실 때에 저 자료 제공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정부기관에.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화천대유나 이 대장동 개발하면서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서 이게 사업이 계속될 거냐 말 거냐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집중적으로 곽상도 의원이 당시에 이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자료 제출 받고 이러면서 혹시 이것이 그리고 또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 되시는 분이 그 SNS 글을 올린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문화재가 발굴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뻔했는데 그걸 잘 해결하는데 본인이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문화재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했다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물론 지금은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혹시나 곽상도 의원이 그때 그렇게 질의를 하고 그렇게 자료를 요청한 게 이 그 화천대유나 아니면 대장동 개발에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들이 이제 SNS에 올리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대선 전국의 한 가운데 즉 블랙홀이라고 할 수 해도 과언이 아닌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그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곽상희 평론가님, 권상희 평론가님, 사실은 어젯밤에 이 구속이 글쎄 될지 안 될지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휴대전화 밖으로 내던졌다고 하잖아요. 그게 2주 전에 교체한 휴대전화라고 합니다. 근데 새로 산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 뭐 제가 오늘 상식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변호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는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창밖으로 내던진 휴대전화 검찰이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한 상황인데 뭐 미뤄 추측을 해보건대 네. 새로 산 휴대전화, 2주 전에 산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졌다라는 건 그 2주 전이긴 하지만 기간은 짧지만 그 안에 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대장동 네.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압수물로 압수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던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 부분에서 이미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응급실에서 체포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있다고 봐서 당연히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결국은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하게 된 셈인데 장윤미 변호사님, 휴대전화가 지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모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물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말을 바꿨어요. 그걸 당시에 자신의 원룸에서 휴대전화 9층의 높이입니다. 9층 높이에서 던졌다. 창밖으로 던졌다고 최초는 알려졌습니다만 던진 게 아니라 지인에게 지금 맡겨뒀다. 이런 지금 진술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사실 도주 우려랑 증거 인멸의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도 내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부분을 뭐 던졌다라고 했는데 지인이 습득을 해가서 전혀 다른 방향의 한 장소에서 이 휴대전화가 있다라는 그 감지가 되기도 했고 그렇다면 휴대전화는 사실 증거물로서 요즘 들어서 가장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여러 동선, 계산한 내역,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 통화, 또 수발신 내역 등등. 그렇다면 이런 주요한 핸드폰을 왜 제3자에게 맡겼는지 내지는 던졌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 중에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고 또 하나 이 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재판부는 좀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장에 적시된 두 가지 혐의가 배임과 뇌물입니다. 근데 배임은 경영 판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민간 영역으로 초과 이익이 환수되는 걸 왜 더 저지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을 수 있고 어떤 고의성이 없을 수 있는데 그 반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이 정도까지 수사기관에서 밝혀진다면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같이 뇌물과 함께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이제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계속 쏟아나올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